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비라고 하기엔 너무 적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찔끔 비라고 해도 영남 지역 곳곳에 내린 덕분에 습기가 생기면서 지금 주불이 잡혔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산불을 잡는 날이 될 듯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대당동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다시 한번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이 대표가 받은 과태료는 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난밤에 내린 비로 연무가 적어져서 시야 확보가 유리하고 기온이 다른 날에 비해 낮아 산불 진화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산불 확산을 차단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어제 밤 그리고 오늘 이른 시간까지 영남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물론 1mm, 많아야 2mm,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찔끔 온 비였습니다. 그러나 산불을 잡는 데는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요, 뉴스와이드 시작하자마자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산림청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17시부로, 그럼 방금 전이에요. 5시입니다. 오후 5시부로 경북 산불 모두 진화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속보 더 보죠. 자, 경북 산불 모두 주불은 모두 진화했다. 그리고 산불 발생 무려 149시간 만입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5개 시군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그리고 최초 발생 8일 만입니다. 오늘부로 일주일이 조금 넘었죠. 진화가 완료가 됐다. 주불을 잡았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뉴스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아직 주불이 좀 잡히는가 어떤가 잘 모르겠다. 좀 기다려봐야 된다. 원래는 이런 내용 준비했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주불 잡았다는 소식이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다행이다. 이런 마음 속으로 지금 하고 계실 듯 합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전문가 모셨는데요. 남성현 전 산림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서정민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남 전 청장님, 네. 지금 산림청 발표예요. 주불 모두 진화했다. 그리고 표현이 좀 더 강한 표현도 있던데요. 진화가 완료됐다는 표현도 있는데 네. 일단 그러면은 어느 단계입니까? 지금 이거 어느 단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거의 이제 불은 꺼졌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잔불. 예, 잔불, 뒷불. 오. 뒷불 정리에 실패하면 예. 바람이 불면 다시 시작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단은 행정당국에서는 예. 주불 진화를 하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를 혹시 천대 곳곳에 예. 다 인력을 투입을 해서 지상에서 전부 일일이 다 합니다. 오늘 밤새도록. 오. 그래서 불씨 하나라도 살아 있으면 예. 그거는 완전히 진화하는 게 완전 진화고요. 그러면 그 불씨라는 거는 혹시 이렇게 낙엽이 쌓여서 주로 낙엽이나 그런 안에 막 숨어 있는 겁니까? 주로 낙엽이나 바위 틈새 아, 거기 숨어 있는 불들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지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상 진화 인력이 예. 마무리 작업을 꼭 해야 예.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 예.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그 시점이 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만 네. 끝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예. 지금 진화대원분들이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러나 네. 일반 민간인 분들도 네. 지금 단계에서 조금 신경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요? 이제 민간인분들은 이제 주불 진화했다 그러면 예. 이제 또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 예. 완전하게 집으로 가세요라고 할 때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또 이게 주불 잡았다고 불 꺼졌다고 바로 가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네, 된다는 방송 거네요. 듣고 또 나 불 꺼졌으니까 간다. 이게 예.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전직 산림청장께서 안 된다고 그러고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요. 네. 지금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그 단계입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제가 아까 어제 늦은 오후부터 오늘까지 오전까지 온 비가 찔끔비라고 소개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아봐야 뭐 2mm, 적게 오면 한 1mm 이건데요. 정말 적게 온 건데 네. 확실히 이렇게 적게 비가 왔지만 진화에는 큰 도움이 된 거 맞습니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산불은 바람, 습도, 예. 온도예요. 예. 아까 산림청장도 브리핑을 했지만 첫째는 바람이 잦아졌어요. 그다음에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습도가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온도도 뜨거웠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온도가 내려갔어요. 아. 이게 굉장히 이게 과학입니다. 예. 세 가지가 이제 산불을 끄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요, 속보 또 들어오는데요. 지금 요 산림청장 발표 내용 앞에 들어온 거고요. 네. 최근 들어온 거 보겠습니다. 네. 지금 경북 산불 주불 진화됐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산불 신고는 여전히 쇄도하고 있다는데 신고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좀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큰 불은 잡았지만 아. 혹시 연기가 이제 연기는 계속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낙엽층을 해치고 그다음에 흙을 파가지고 완전히 불을 진화해야 저는 완전 진화라고 하는 거고요. 예. 지금은 이제 큰 불은 잡았다 그러는데 동네에 계신 분들은 연기는 계속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습한 데에서 불은 꺼졌지만 예. 그래서 그 불을 잡아야 완전 진화다. 저는 그렇게. 그렇다면요. 지금 주불이라고 하면 이렇게 띠 형태에 이루는 큰 불은 잡은 거 다 잡은 아닙니까? 겁니다. 그건 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점처럼 흩어져 있는 그 불은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점처럼 흩어진 거 거의 다 잡은 겁니다. 예. 다 잡았는데 아까 이제 낙엽에 이제 주민들은 계속 낙엽하고 혹시 이제 주변에 예. 불이 조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주로 연기입니다. 연기. 아, 그런 게 연기가 아마 지금 올라오면은 신고를. 왜 불 안 껐는데 그렇죠. 왜 불 덮고 있다 그러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큰 불은 잡았고 연기를 비롯한 나머지 낙엽 속이나 예. 바위 속에 있는 조그마한 불씨라도 불들. 완전히 잡아야 된다. 오늘 저녁에. 지금 속보 나면 주민분들이 불안해서 네. 아직 불 꺼지지 않은 곳이 있다 이런 신고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아직 불 꺼지지 않은 곳이 있다 이런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확한 거는 일단 큰 불, 주불은 잡았습니다. 그러나 잔불의 위험 여전히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단계가 바로 지금입니다.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주민분들이요. 네, 대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천만다행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고요. 자, 그런데 이 영남 지역을 휩쓴 이 산불 피해를 너무 많이 남겼습니다. 정리해 보죠.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사상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사망하신 분들이 28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이 산불로 인해서 이제 불에 탄 이 면적, 산림이죠. 48,000헥타르입니다. 48,000헥타르가 무슨 의미냐면요. 서울 면적의 80%가 불에 탄 겁니다. 축구장 크기로, 그럼 쉽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실 거예요.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6만 7천여 개가 탄 겁니다. 제주도의 26% 면적. 얼마나 큰 규모의 면적이 불에 탔는지 시청자 여러분도 저 비결 보시면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남성현 전 촌장님. 네. 지금 보면은 왜 이렇게 이 피해가 컸을까요? 이게 강원도에선 고성 산불보다도 훨씬 크다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 피해가 큰 면적이 겁니까? 2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큰 겁니까 피해가? 큰 거는 이제 과거에도 강풍이 불었지만 예. 그 당시에는 거의 불어도 방향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덜했고 예. 강풍의 속도가 초속 한 20m 이내, 물론 20m 이상도 있었지만 우리가 태풍급을 보통 20m라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는 30m가 넘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향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산이 20년 동안에 지난 20년 전에 강원도 동해안 산불하고 지금 산불하고는 나무 탄량, 예. 나무가 그동안에 자라가지고 3배가 됐습니다. 나무 타는 것도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적하는 거는 예. 지금 소나무 재선증병이 영남 지역,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에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똑같은 소나무라도 소나무 재선증병이 걸리면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배에서
그거를 파쇄하거나 그다음에 약제 처리해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약제 처리하고 파쇄하는 게 전체에 전부는 다 했는데 끄집어내는 확률이 지금 70%는 산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무를 베가지고 1m, 1m, 1m에서 1세제곱미터. 예. 예, 그 덩어리가 지금 산에 전국에 지금 한 200만 개 있다는데 그게 지금 한 경북 지역만 50만 개. 그렇다면 그게 오히려 더 산불을 산불이 확산시키는 가다가 그걸 만나는군요. 그 만나면 소나무 그것도 말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이번에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 그렇군요. 예. 손흥민 변호사, 지금 사실은 아까 사상자 그다음에 이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면적 소개해드렸는데 이재민 발생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확인되는 이재민 수가 8,000명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집이 다 불에 타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뭐 집이 뭐 전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대피를 위해서 지금 피신해 있는 분들 계실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주거 지역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뭐 체육관이라든가 혹은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단은 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 이 대피할 때 몸만 빠져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히 지금 뭐 집과 관련된 손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런 생활 터전들까지 또 사실은 상당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라고. 나중에 저는 그분들이 모두 완벽히 진화가 돼서 돌아간다 한들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일단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 구역들이기 때문에 예. 일부 행정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지원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거 같은 경우에는 그 파손 정도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그런 지원금이 제공이 되긴 하는데 예. 아무래도 실제 입은 피해를 전부 배상받거나 보상받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후에 이제 다시 생계를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으로나 혹은 그 밖의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북 지역의 주불이 모두 잡혔다. 물론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천만다행인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요. 이 산불이 사실 먼저 시작된 곳은 경남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산청 지역, 산청이면은 지리산하고 접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진화율이 아직 93% 굉장히 높습니다만 완벽하게 뭘 잡은 건 아니거든요. 지리산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진화 작업이 있었습니다만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지리산 사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 여기 보면 천왕봉 보이거든요. 진사국립공원하고요. 파란색 이 삼각형 돼 있죠. 근데 지금 발화지점 보이고 불이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산청 쪽입니다. 지금 천왕봉 서남쪽 4.5km 지점 지금 방화선을 구축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미군 헬기, 대형 헬기죠. 4대 포함해서 헬기가 40대 넘게 투입돼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험준한 산악 지역이거든요. 지리산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굉장히 산이 크고 넓고 험하기도 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헬기가 가장 유용한 수단인데 오늘 이철우 경북지사가 헬기와 관련돼서 꺼낸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중에 주불은 진화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불이 진화되고 난 다음에 초고속 회복, 복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건조한 데다가 고온에다가 강풍이 불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현대 헬기 수준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나 선진국에 사는 수송기 정도의 물대포를 쏘아야 되고 밤에 진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밤에 장비가 없습니다. 자, 남전 총장님. 지금 이 산불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헬기가 좀 있긴 하다. 근데 대형 헬기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우리가 총동원할 수 있는 헬기가 예. 민간 헬기, 군용 헬기 다 포함해서 예. 한 200대 가까이 됩니다. 200대. 그중에 산림청이 갖고 있는 주력 헬기가 한 50대. 예. 그다음에 이제 민간이 갖고 있는 헬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 예. 산불 조심 기간 동안만 임차하는 오. 그게 77대. 예. 그리고 기타 기관, 군, 소방 갖고 있는 헬기까지 합하면 한 200대 되는데 예. 문제는 용량입니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산불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예. 적어도
3,000리터, 5,000리터, 8,000리터, 10,000리터. 예. 저희 욕심 같으면 10,000리터 이상이 되는 헬기가 예. 제가 산림청장 하면서 한 앞으로 10대는 더 필요하다. 지금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용량의 헬기는 7대. 8,000리터짜리 7대. 8,000리터짜리 7대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오. 근데 작년에 제가 청장할 때 예. 급해서 예. 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 예. 산불 주력 헬기인 러시아 헬기가 지금 29대 중에 21대만 하고 예. 8대를 다 뜯어서 예. 부품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동하는 건 21대. 한 대. 근데 그거 3,000리터짜리고 아, 그건 작네요, 조금. 네, 3,000리터. 그래서 10,000리터짜리를 5대. 그 정도는 그다음에 5,000리터짜리 2대를 예. 369억을 주고 예. 임차를 했어요. 산불 기간 동안만. 오. 근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10,000리터짜리 한 번에 부어버리니까 예. 3,000리터짜리 3대가 붙는 것보다 아. 훨씬 더 효율은 크다. 그럼 대형 헬기가 좀 있어야 된단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물 빨아들이는 속도는 1분이면 빨아들여요. 어. 10,000리터짜리도 1분, 예. 3,000리터짜리도 1분. 아. 근데 이제 담수로 물을 담으러 가야 예, 되잖아요. 예. 물 담으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산악 지역에 한 20분 걸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번 3,000리터 붓고 갔다가 다시 오면 또 바람에 그 사이에 네. 또 불은 퍼져 있고. 그러니까 10,000리터짜리를 한꺼번에 그냥 부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군 헬기가 오늘도 한 4대 정도 투입됐는데 미군 헬기는 어느 정도? 그게 한 5,000리터 정도 될 겁니다. 그것도 좀 큰 편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 탱크가 없고 물주머니. 아. 원래 저희 전용 헬기는 탱크가 붙어 있어요. 다. 탱크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안전성도 있고 오. 신속성도 있고 예. 정확성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근데 한 대가 10,000리터짜리가 한 대 550억. 550억 원이요. 550억. 그리고 지금 계약을 해도 예. 제작 기간이 3년 걸려요. 아, 그러니까 오래 지금 걸리.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해도 3년 뒤네요. 예산 편성해가지고 계약하는데 한 6개월. 그다음에 제작하는데 30개월 이상.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후에나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래서 필요성이 지금부터라도 예.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된다. 지금 갈수록 산불 규모가 커진다는 거,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산불이 향후에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거, 모든 분들이 이제 아셨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하는 단계 이제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지적이 나오는 분 중에 하나가 이 재난 문자예요. 네. 재난 문자. 물론 재난 문자 뭐 효과를 발휘하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 문자에 대해서 약간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일단 관련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못 봤어요.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림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 내가 꼭 봅니다. 그래서 텔레비에 이제 그 뭐 나오는 거 대강 아주 대피하는 걸.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못 본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어르신께서. 경북 지역 대피소로 이제 피하신 80대 주민분들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경북 산불 재난 문자 발송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발송이 됐거든요. 근데 휴대전화를 잘 못 쓰거든요. 문자를 보냈지만 잘 못 써서 확인을 못 하시는 경우. 휴대전화가 아예 없는 경우. 그리고 구형 휴대전화 사용하는데 이거는 수신이 안 되거든요. 경북 지역 고연령층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총장님? 저거는 저거대로 일반적으로 가야 되지만 예. 제가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면 예.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이제 지자체들이 예. 스마트 방송 시스템이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방송이요? 몇 년 전부터. 오. 그게 뭐냐면 마을 이장이 예. 요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마을 이장이. 그냥 뭐 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아무 데서나 읍면에서 이걸로 그러니까 특히 농촌 지역 같은 데는 일하다 말고도 스피커들이 다 설치돼 있는데 일하다 말고도 다 스마트폰으로 이장님이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는데 문제는 예. 지금은 그냥 마을 회관을 통해서 방송으로 가요. 예. 근데 일부 지자체는 집집마다 특히 외딴 집을 중심으로 방에서 어른들이 계시면 들을 수 있게. 방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스마트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럼 집집마다 어떤 스피커 정도의 형태를 근데 다 좀 돈이 비싸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 계시는 방에서 들을 스마트 수 있게.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차분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네요. 제가 지금. 실제로 현직에 있을 때부터 예, 예. 고민을 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해 온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예. 시작한 데도 있고 거의 다 끝난 데도 있고 그걸 예. 잘 파악을 해서 그걸 해야 실효성이 있고 또 하나는요 공무원하고 은명 공무원 예. 산불 진화를 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산불 진화 경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하고 이장님하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예. 실제로 모시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자만 보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의 젊은 인구, 젊은 주민들은 쉽사리 활용할 수 있어요. 쉽게. 그러나 지금 경북 지역 특히 고연령층이 많이 머물고 계시고 거주하고 계신 곳 여기에는 좀 뭔가 다른 방식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요. 이번 불 곳곳에 났는데 이게 실화라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의성에서 난 산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산소에 잠시 들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몹시 당황을 해서 불을 냈으면은 가면 안 되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 해서 하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정리하다가 이게 불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번지면서 전화를 해서 신고하셨어요. 정리가 되면은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자, 요 내용 관련된 또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의성군 경북 산불 실화자 31일 소환 조사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의성군에서 조사하겠다고 오늘 또 밝혔습니다. 서동인 변호사, 지금 이제 실화로 좀 일단은 우선적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거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 구상권도 나오고 나중에 손해배상도 나오고. 근데 이게 너무 규모가 큰 피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 일단 이 실화의 원인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고 이 행위자가 밝혀지면 일단 형사적인 처벌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재산 피해에 대해서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사실 추산을 하기에도 힘든 만큼 엄청난 규모의 뭐 수백억 수천억 이상의 그런 예.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국가에서 대신 뭐 처리를 하고 경제적인 그런 지원들을 하고 나서 결국 이 가해자에게 구상을 행사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걸 그 발생할 책임이 수밖에 있는 없습니다. 분이 밝혀진다도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이런 수백 수천억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사실 국가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때 그 금액을 상당히 또 사정을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도 결국에는 이 과실로 인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결국 파악을 했을 때 사실 뭐 수억 정도의 배상은 이루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피해 전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전 소장님, 네. 이거 글쎄 이 실화가 많습니다 이번에요. 이게 네. 그렇게 일단 초기에 파악된 게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예, 행정적으로 예. 하여튼 산림 내 100m 이내에서는 절대 불 피우면 안 된다. 음. 걸리면 불이 안 나더라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린다. 일단 그 행위 자체가 행위 문제다. 자체가 예. 적발이 되면 30만 원 예, 예.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요. 음. 그다음에 실화라도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이 그 실화하신 분들 이렇게 조사해보고 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시골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제약이 굉장히 조금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산불과 관련된 내용 어제에서 오늘도 전해드리는데 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주불이 잡혔고요. 이제 잔불 이 어떤 또 꺼진 불이 살아나는 거 이걸 조심한다는 게 지금 경북 지역이고요. 물론 아직 지리산 산청 쪽에서는 완전히 불이 잡힌 건 아닙니다만 여기도 아무래도 굉장히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주불이 빨리 잡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희망을 갖고요. 그리고요. 방금 지금 해외에서 지진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규모가 좀 크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얀마 강진인데 이게 방콕 쪽하고도 아마 영향력이 있나 봐요. 지금 미얀마 강진인데 지금 방콕에서 건설 중인 고층 건물이 그대로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지금요. 제보 영상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콕이랍니다.
자, 미얀마 강진인데 방콕이 저 정도예요. 그러면은 지금 영상이 안 들어오고 있는 미얀마 쪽은 어떨까, 어느 정도일까 또 걱정이 되는군요. 지금 저 고층 건물 붕괴됐고요. 최소 43명이 매몰됐다는 또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미얀마 중서부에서 규모 7.7 강진입니다. 피해 규모는 불명이고요. 지금 이 속보 뒤에 영상은 방콕의 모습이에요. 미얀마 중서부에서 7.7 강진이 나왔는데 방콕이 저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 옆으로 누웠습니다, 지금요. 지금 미얀마 강진의 태국 총리는 방콕을 비상사태 선포했답니다. 자, 미얀마 쪽 소식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인 태국의 모습, 방콕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외신 보도가요, 강진, 미얀마의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했다는 소식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 영상으로는 속보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인근 미얀마의 중부지방에서 7.7 강진인데 방콕의 모습이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방콕이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인명피해 많이 나면 안 된다는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다시 한번 속보 알려드릴게요. 뒤에 영상 보이시죠? 여기가 방콕인데요. 건설 중인 고층 건물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지진 때문입니다. 그 지진은 방콕에서 난 지진이 아니에요. 인근 미얀마에서 발생한 7.7, 강도 7.7 지진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주변이. 최소 43명이 매몰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산불도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일종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너무나 규모가 커졌습니다. 물론 실화로 시작됐다는 어느 정도의 초기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그 퍼지는 과정은 엄청난 자연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지진 소식이 바로 들어와서 영상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진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겠고요. 인생을 다 됐으면은 지금 불이 내 창고 불타고 있는데 불 좀 불어가자. 놔두세요. 저것도 뭐 자기들 나름은 잘 되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걸 테니까요. 120. 그날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나중에 하시더라도 한번 챙겨볼게요. 북한을 폄훼하지 말라고 한 자가 어떻게 여기 와서 감히 여기를 참석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근에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 산불 현장도 가고요. 오늘은 이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이런 데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뭐 환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약간의 반감을 표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모습까지도 같이 좀 섞여서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저 서해 수호날 행사 참석하기 전에 당 회의에서 뭔가 좀 꺼내놨어요. 이게 중국과 좀 관련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는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여전히 순환 중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영토 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서해 바다를 더욱 공고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시고요. 서영주 정치사회연구소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최경철 위원. 네. 오늘 이재명 대표 당위에서 중국 얘기요. 최근에 서해 불법 구조물 이거 논란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고 중국은 또 뭐 마치 별거 아니죠. 모른 척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저 얘기를 정면으로 꺼냈어요. 이거 문제 많다. 그리고 민주당도 목소리 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중국을 대하는 태도를 놓고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약간 공정에도 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화적인 태도를 많이 지냈었죠. 미중 대립 과정에서도 예.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화적인 그 태도를 견지했고 그것이 노림수는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정책을 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민주당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견지하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진영 논리에 휩싸이다 보니 계속해서 똑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제는 수요일 날 2심 선고가 나서 예. 사실상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수요일 날 선거법 항소심 공판에서 예.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예. 저는 사실상 사법 리스크에서는 이제 완전히 거의 벗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돼서 예. 이제는 진영에서 벗어나서 나도 중도 쪽으로 한 발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심지어 우파들까지도 한번 사로잡아 보겠다는. 그러니까 오늘 행사가 서해 수원의 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참석하는데 여기도 찾아갔고 그에 앞서서는 중국의 서해 저 구조물과 관련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박스권에 갇혀 있죠. 지지율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우리 진영만 잡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내가 과감하게 한 발 예. 올려서 우파 진영도 한번 잡아보겠다. 그리고 내가 사실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인데 보수 우파의 핵심 지지층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내가 예. 고향인데 그 사람들 마음도 내가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예. 그러니까 내가 한 발 옮기면 충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나의 지지율도 확실히 한번 올려보겠어. 그래서 아마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내가 확실히 다음 대선은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오늘 발신한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소영주 소장님, 네. 내용만 들어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인이 강하게 중국을 비판하면서 한 얘기 같기도 들려요. 사실은 그 내용만 보면 네. 그 주체를 딱 가리고 본다면, 자 분명히 요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의도 정치인의 어떤 발언과 행보에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2심 어떤 선거법에 대해서 뭐 전부 무죄를 받아내면서 조금은 좀 정치적인 행보가 가벼워진 게 있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따지고 보면은 지난번에 기억하실 거예요.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예. 그러니까 중도 보수의 역할까지 민주당이 다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예. 물론 이제 국민의힘과 아예 뭐 안보에 대해서 대척점에 있었던 게 아니라 조금 더 안보는 보수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자체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대한민국의 어떤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외국의 어떤 세력 나라들과는 아주 강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국에 있어서의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자꾸 뭐 민주당의 입장이 없냐 물어보기 때문에 이번 서해 수원날에 참석한 김에 어떤 그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가려졌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행보 자체가 조금씩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걸 좀 드러나기 위해서 산불 현장에 가서 어떤 민생의 행보, 안전, 그다음에 이 서해 수호의 날에 와서 본인에 대한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발언 사실은 여당에서 딱히 뭐라고 얘기할 그런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당에서 굉장히 강조해왔던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문제 제기해야 된다. 그리고 불법 구조물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게 사실 여권의 입장이었는데 그와 같은 맥락의 발언을 꺼내놓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오늘 또 한 가지 소식이 좀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게 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 문제거든요. 앞서서 지난 2월에 출석해서 이와 관련된 어떤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일단 그 모습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 앞두고 계신데 입장 어떠세요? 저때 당시에 증인 출석 앞두고 있는데 입장이 뭡니까? 묵묵부답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3번 안 나갔어요. 증인으로 나가야 된다고 재판부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3차례 불출석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조치를 취하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되는데 불출석했어요. 지난 24일. 그리고 그 앞서서 한 차례 불출석했거든요. 그러자 그날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출석하는 날인데 불출석했거든요. 다른 일정이 있었죠. 오늘 뭐 오전에 이런 행사도 서해수원날 행사, 그다음에 오후엔 또 산불 현장 또 간다는 일정 잡혔는데 그런 다른 일정을 소화했어요. 그러자 오늘 또 불출석하니까 재판부가 과태료 500만 원 추가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태료가 8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재판을 담당했던 부장판사가 불출석했다는 얘기를 듣자 약간 한숨을 내셨다. 아이고 오늘도 안 나오셨습니까 증인은?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다 그래요 오늘요. 최영철 위원 과태료가 또 추가됐어요 500만 원. 그럼 합해서 800만 원입니다. 지금 불출석 과태료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수요일 날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거를 기점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끝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보는가 하면 1심 판결이 유죄를 선고하고 선거법 위반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했거든요. 사실 선거법 위반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1심 판결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으면서 거짓을 말했고 협박은 없었다고 그렇게 판시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근데 2심 판결이 보통 뒤집어질 때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의 그 증거를 갖고 2심 재판부가 해석을 달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가 본 그런 판단은 거의 못 봤는데 사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 나오는 거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봤는데 어떤 법조계 물어보니까 한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1% 되는데 그렇게 뒤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가 굉장히 판결문을 오래 읽었습니다. 그렇게 판결문 오래 읽는 건 사실 좀 별로 못 봤는데. 선고하는 날인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오래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복잡하게 문장이 꼬아놨고 법조계에서도 심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 것을 사실관계가 뒤집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관계만 뒤집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아마 재판부가 정치인 판단을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법조인이니까 딱 눈치를 보면 앞으로 내 재판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이제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하고보다는 제가 볼 때는 10배 내지 100배 정도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재판을 보이콧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저렇게 증인 불출석한 게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저러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작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물론 본인이 어떻게 비판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전략은 확고하다. 재판 보이콧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당 내에서 이제 반응이 하나 나왔죠.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4일 재판에도 불출석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꾸라지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 조기 대선으로 폭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소영주 소장님, 그러니까 세 차례 불출석했고 과태료가 두 번 물리면서 300만 원, 500만 원 합해서 800만 원 나왔어요. 다음번 증인 출석하라고 요구받은 날에는 출석을 좀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겠죠. 뭐 이게 피치 못하게 지금 뭐 이 산불 재난이 심각하고 야당 대표로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앞서서 선거법의 2심 재판에 무죄 판결을 받겠지만 검찰이 정말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러뜨리려고 무리한 공소권 한 거라는 판단들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권 남용 자체에 있어서 대장동의 증인 출석도 검찰이 요구한 재판부의 판단이긴 하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대장동에 대해서 증거나 많은 것들이 많은데 굳이 왜 야당 대표를 계속 증인 신청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불출석하는 거는 알겠는데 사유서도 재판부에서 사유서도 안 됐다 또 이렇게 설명해요. 처음에 이제 첫 재판이 증인 불출석할 때도 사유서를 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다른 재판이 겹쳐 있고 그다음에 현재
야당 대표로서 지금 이 내란의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숨가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 했는데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찝찝한 부분이 있겠으나 일단은 야당 대표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재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게 국가가 무정부 상태로 계속 가는데 야당 대표가 지금 재판 꼬박꼬박 출석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도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불쾌할 수는 있으나 본인 재판에 유리하겠어요. 부출석하는 게. 그 자체를 감내하면서 야당 대표의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나경원 의원도 참 딱하다. 판사까지 했는데 그 부출석하는 걸 보고 뭐 법꾸라지가 뭐 법망을 피해간다고 무슨 이게 재판을 뭐 저 부출석하면은 본인 손해지 법원에 있어서 재판이 진행 안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재명 대표의 무죄에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손흥민 변호사,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증인으로 채택이 된 상황인데 계속 불출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네, 그러한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뭐 판단에 따라서는 이제 감치를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감치 재판이 따로 또 열려서 그때 소환을 한 다음에 뭐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7일 동안 이제 유치장 등에 이렇게 구속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약간 구류 같은 겁니까? 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까? 네, 그 감치라는 물론 뭐 게? 중간에라도 결국에는 증인 신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증인 신문을 하고 나서 곧바로 풀려나긴 하지만 7일까지는 어쨌든 감치를 할 수가 있고 사실 감치 말고도 뭐 예를 들어 감치 재판에도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구인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아,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계속 응하지 않다가도 일이 커질 수도 있는 거네 이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과태료가 2번 물려서 일단 2차례에 걸쳐서 합하면 800만 원 잃었다는 소식이 오늘 또 들려왔습니다. 안동에 간 서울시장. 서울시장인데 경북 안동을 간 거예요. 안동 가면 지금 산불 현장인데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대에서 강연을 저녁에 했는데 그때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기준 내일이죠. 안동에 간다. 이 얘기를 좀 살짝 밝혔어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죠. 오늘 오전에 이철우 경북지사님 그리고 박완수 경남지사님과 급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서울의 소방 인력이 소방 물품 그리고 소방 차량과 함께 매일 아침 내려가는데 내일 아침에 그 인력들과 함께 내려가서 현장을 좀 직접 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파악이 되면 해드릴 생각이고요. 아, 요청을 받았다 그런 얘기네요.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에서 다른 일정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 안동체육관 임시대피소 방문했고요. 이재민들 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위로 말씀을 건네고 그다음에 격려도 소방대원도 격려하고 그다음에 피해 지역의 구호물품 장비 지원 그리고 헬기, 소방장비 등등등 파견 이런 얘기를 결정을 한 겁니다. 안동을 방문했다. 최영철 위원. 물론 경북지사 몇 분에 그쪽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서 간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기 때문에 현장에 간 거다라지만 정치인입니다. 그리고요 여당의 대선 잠룡으로 늘 꼽혔던 인물입니다. 이 행보는 다 의도와 포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메시지를 들고 간 것이죠. 오세훈 시장이 지금 사실 여권 대선 잠룡들 중에 가장 흠악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때문에 거. 유일하게 지금 잠룡들 중에서 강제 수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서울 강남 직각에 불을 붙여서 또 많은 사람들의 지적을 좀 원성을 받았죠.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죠. 사실 과거 같으면 잠룡들 중에서 서울시장이 가장 유력하죠. 이명박 대통령 사례만 봐도 서울시장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잠룡들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거의 한 100m쯤 앞에서 달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은 서울시장이 리스크가 된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지금 영남에 달려가서 예.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지금 당장 사실 서울 민심도 나쁩니다. 지금 집값이 급등했고 예. 그리고 다른 곳은 또 강북 같은 경우 집값이 너무 내려서 예. 또 불만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 내의 주민들한테 대해서 굉장히 또 불만을 산 상황에서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친 상황에서 지금 영남에 안 갈 수 없고 그래서 산불 지역인 안동 등 경북 북부를 방문했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은 매우 다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큰 메시지는 별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보통 가면 굉장히 좀 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만큼 메시지를 충분히 전할 만큼 준비할 만큼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또 재난 지역이라서 자칫 또 정치적인 메시지에 너무 강조할 경우 이게 또 덧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지만 갔다면 무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야 하죠. 그런데 별로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은 걸로 봐서는 약간 여러 가지 징크스가 계속 겹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잠룡들 중에서는 가장 다급한 처지이고 그리고 100m 앞서가야 할 서울시장이 예. 오히려 다른 잠룡들보다 한 50m 정도 처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은 됩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를 뛰어넘기에는 굉장히 좀 다급한 지경이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소영주 소장께서는 오늘 안동을 네. 방문해서 이제 산불 피해 현장 그다음에 이재명 네. 분들 만나고 이 소방관도 격려하고 그다음에 지원 같은 거 좀 지원도 좀 하고 네. 이럽니다. 물론 요청을 받았다고 좀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마음은 이해되죠.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원 요청이 있으면 서울에서 가용 인력들이나 자원들을 보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본인이 가서 뭐 소방 이 현장 직접 갔어요? 직접 가서 브리핑을 듣고 서울시장을 하면서 서울에 저런 초대형 뭐 화재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가서 내가 이런 재난 상황들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예. 도움을 주러 갈 수 있는데 좀 속된 말로 생뚱맞습니다. 그리고 좀 강하게 비판하자면 어떤 지금 국민적인 이런 재난 상황을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로 활용하려는 거 아닌가.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이 시정 활동에 매진하는 게 본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걱정돼서 간 건지 아니면 본인의 대권 행보에 있어서 다른 대권 주자도 가니까 나도 빠질 수 없어 해서 가는지를 봤을 때 국민들이 저는 후자에 더 어떤 초점을 맞추지. 혹시 서울시 쪽에서 아니 어려운 곳이어서 지원도 좀 하고 그쪽에서 좀 요청도 해서 가서 좀 모든 경북 주민들 같은 거 너무 어려우니까 좀 이게 위로도 하러 간 건데 뭐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만약에 반박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보 자체를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안 갔어야죠. 그리고 한 번 정도 빠지고 그냥 지원할 게 없는지 한번 둘러보고 오는 건 좋으나 거기서 배식한다는 건 뭡니까? 배식을 왜 합니까 서울시장이? 본인이 지금 서울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불난 강남 집값 잡는 것부터 해도 모자랄 판에 그다음에 지금 광화문에는 탄핵 찬반 집회로 있어서 혼란한 안전 상황이 있는데 서울시장이 왜 이런 중요한 시정을 놔두고 모든 걸 자처하고 왜 안동을 달려갑니까? 저는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본인이 이 재난 상황에 있어서 나는 빠지면 안 돼라는 대선에 대한 조급증 때문에 달려간 것이다. 지금은 서울로 다시 오셔서 지금 토제로 지금 불을 냈잖아요. 부동산 집값부터 수습하는 게 먼저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아까 어제 저녁에 강연이 있었다 그러죠?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건데 이 강연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좀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질문 답변하는 거 간추린 동영상을 봤는데요. 굉장히 위트 있게 아주 재미있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좀 재밌게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아마 다를 겁니다. 저는 홍준표 시장님을 준표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준표 형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게 사안마다 딱 코멘트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대중의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때는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런 제 정치적인 스탠스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속 시원한 정치라고요. 일 잘할 정치는 달라요. 정치열죠. 속 시원한 정치인과 일 잘하는 정치인 다르다. 이거 앞부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꺼내놓은 거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홍준표 시장님 뭐 별명이 홍카콜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다형 정치인의 대표격이다. 예, 예. 그러니까 저걸 저격한 거죠. 오세훈 시장은 나는 비록 고구마지만 나 일 잘한다. 몸에는 훨씬 좋다. 사이다 많이 먹으면 예. 당뇨병 걸린다. 이걸 쏘면서 근데 갑자기 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했을까요? 결국에는 그 보수 정당이나 지금 진보 정당이나 본선보다 예선이 더 치열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금 민주당은 예선이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만은 예.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로 예, 예, 인해서. 그러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예선이 아마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지금 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금 예선판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가정이 열린다면 필요합니다. 가정이 지금. 있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예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은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 시장을 제쳐야 되거든요. 대구 경북의 대의원이 가장 많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선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사이다가 몸에 나쁘다는 그 메시지를 흘리면서 결국 우리 보수 정당은 고구마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결국 결연한 마음으로 그 당원들에게 그런 마음을 던지는 거죠. 어제 오늘 상황이 굉장히 묘한 게 그럼 어제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경북 안동을 방문한 겁니다. 뭔가 맥락이 이어지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예. 국민의힘 주자들은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마음을 잡고 예. 경부선을 타고 대전을 거쳐서 경기도를 거쳐서 서울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 경부선 열차를 타지 못하는 예. 주자는 무조건 실패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도 홍준표 당시 그 후보를 제친 이유는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경부선을 타고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부선을 타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홍 시장을 아마 밀어 넘어뜨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부선을 타지 못하면 결국 본선도 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도 경부선을 타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산불에 있어가지고 정치인들이 말도 지금 못할 정도로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의원실에도 그 선임 비서관 한 사람이 지금 자기 할머니 댁이 깔끔하게 전소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제가 이번에 생성형 GPT 신형 이게 이미지 모델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봤던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 무죄 기념으로 해가지고 25만 원권 지폐 디자인 해줘 했더니만은 잘하더라고요. 나오니까 25만 원. 디자인한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소영주 소장님 앞부분에 이게 집이 불에 탔다는 거죠 산불 때문에. 근데 깔끔하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니 무슨 맥락을 얘기하는 건지는 알겠어요. 뭐 완전하게 다 그냥 완전 크게 피해를 봤다, 전소됐다. 전소를 봤다. 네, 네. 근데 깔끔하게라는 표현이 뭐죠?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 의원 자체가 뭐 좀 젊은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지만 지금의 이런 대규모 재난 사태에서 적절하지 않은 단어죠. 그러니까 이 재난 사태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어요. 전소를 쓰면서 그거를 설명하는 깔끔하게라는 게 깔끔하게 게 원래 전소가 돼야 깔끔해지나요? 그런 오해를 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그 망연자실에 있을 만한 그 주민들한테는 아픔이 될 수 있는 이걸 또 단어거든요. 지금 요즘에 굉장히 사이가 나빠졌잖아요. 허은하 전 기억신당 대표가 또 이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지적을 또 지적을 해요. 했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이준석 의원의 여론조사를 보면 뭐 오늘 발표됐던 이 조사에서도 이 선호하는 정치인에서 사라져 버려요. 보니까 145주 만에 아예 그냥 이 퍼센테이지 1% 미만으로 이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1% 이상으로 언급이 됐는데 언급된 비율이 1% 이상인데 오늘 나온 조사에는 그 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허은하 대표로 시작된 악재로부터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당내에서의 김치국물을 먼저 마시고 그다음에 지금에서 이런 대규모 재난 사태에서 깔끔하게 전소란 말을 쓰면서 저는 그런 따지고 보면은 145주 만에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상이 좀 초래되지 않았냐 보는데요. 또 어떻게 또 이거를 회복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 결과 나온 거 저거 뭐지? 이게 오늘 나온 전체 한국갤럽 오늘 공개된 조사인데 이게 전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대선 주자 지도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나오고 1%가 안 되면 이름이 빠져요. 안 나오거든요. 공개가 안 되고. 근데 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얘기가 그동안 보면 2%도 기록한 적이 있었고 1%대를 꾸준히 기록하면서 그래도 이름이 올라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조사는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요.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이게 거의 한 145주 만에 이름이 빠져버렸다, 이제. 거기 조사에 올라 있는 그 결과치에 이름이 빠졌다, 이거예요. 1% 미만인데. 최영철 위원.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이준석 의원은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 대선 주자예요? 지금 가장 먼저. 예. 그 젊고 스마트한 정치인입니다만은 과거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충고를 한번 했었어요. 이준석 대표는 사회과학을 한번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조언을 한번 했었던 그런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만큼 김종인 대표도 이준석 대표 의원의 자질은 굉장히 인정하지만 앞으로 더 크기 위해서는 걸음도 좀 더 줘야 되고 그리고 가지치기도 좀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공부를 더 하지 않고 계속 정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허은하 전 대표하고도 자꾸 싸워요.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자꾸 싸운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꾸 싸운다면 리더십이 결국에는 부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아까처럼 깔끔하게 전소되었다는 이런 말은 그 한국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없다. 재난 상황을 봤을 때 깔끔하게라는 말을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저 유튜브를 저 같으면 당장 끄겠습니다. 모든 걸 취소하고. 그렇지만 저것을 계속 돌아다니게 놔두는 것 자체가 공감 능력이 매우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 말씀처럼 공부를 좀 더 하고 오시면 앞으로 뭐 싸울 일이라든가 그리고 공감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융화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충고를 해봅니다만은 이준석 대표는 별로 그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허문하 전 대표는 이게 단순 말실수 아니다. 이게 감수성의 문제다, 이게. 요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위력 시위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정체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윤석열 사면 뿌립니다.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무슨 얘기를 꺼내는지 바로 아시겠죠, 이제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예고 오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일단 4월로 넘어가는 게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지금요. 그렇다 보니까 방금 영상에도 확인해 봤지만 찬반 주장을 하면서 1인 시위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제 피로도가 높아지고요. 또 그분들의 어떤 불상사를 막기 위해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경찰들도 굉장히 힘드는 상황.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경찰과 관련된 부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서울 기동대 초과 근무 시간 작년 1월과 1년 전과 비교해보세요. 한 달만. 초과 근무 시간이 보면은 뭐 54시간 정도 이렇게 되죠. 근데 올해는 100시간이 넘어간답니다, 지금. 초과 근무가. 계속 일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요. 엄청난 피로도일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제 파견을 보잖아요, 기동대원들. 그럼 이 기동대원들은 여기서 숙박도 해야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숙박비로만
3월 23일까지 13억 넘게 들었대요. 근데 올해 편성된 국내 여비의 77%를 이미 써버렸답니다. 숙박비로. 연초거든요, 지금. 아직 3월 안 끝났거든요. 근데 77%를 썼답니다, 예산에. 숙박 비용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신현영 전 의원님. 사회적 비용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정말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를 넘어서 예산으로도 낭비가 상당히 심하다. 예. 실제로 보면은 작년 1월에 비해서 올해 1월에 그 경찰 기동대의 초과 근무 시간과 비용이 2배가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작년 1월에 84억을 지출했는데 올해 1월에는 167억 원, 딱 2배입니다. 그동안에 3개월 동안 비상계엄이 발생하는 동안에 정말 5,462개 부대에다가 병력이 거의 32만 경찰 분들이 누적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동원이 됐다는 거죠. 이분들이 또 지역적으로 지금 제주도 제외하고서는 다른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순회로 이렇게 동원이 되다 보니까 오시면 숙박비. 아까 그리고 숙박비 소개했어, 식비, 숙박비. 예, 초과 근무 시간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로도도 상당하고요. 원래는 한 달 초과 근무 시간 그 시간이 134시간 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무한 해제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얼마나 더 이 기동대 부대 동원이 필요할지 예상이 못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안국역 중심으로 해서 현재 100m 정도는 진공 상태로 계속해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의 이 갈등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 들고 아까 그래서 70% 이상의 예산을 지금 벌써 썼다는 거 아닙니까? 숙박 여비 예산 중에서 70% 넘게 썼대요, 이미. 지금 3월이 거의 끝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끝나면 4분의 1 정도 쓰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25% 정도 해야 되는데 벌써 3배를 썼다고 하니까 이 사태가 빠르게 또 끝나야 되는, 특히 지금 산불 때문에 경찰 동력, 군 동력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도를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저는 그러니까 언제 나오나.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쯤 나올 거라고 계속 전주에 예고했는데 안 나온 거,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비를 뭐 벌써 70% 쓴 것뿐만 아니라 사실 더 큰 문제는 작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수정 예산을 하면서 이제 특활비까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활비가 바로 이런 어떤 목적으로 쓰는데 이제 특활비마저 없죠. 그래서 뭐 추경을 뭐 조만간 편성해야 되는데, 근데 단순하게 지금 현재 사회적 갈등 비용이 뭐 경찰에 관련된 그런 비용뿐만 아니라 그렇죠. 탄핵 찬성 찬반 관련해서 이렇게 수많은 어떤 국민들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것까지 하면 사실 주말마다 집회 때문에 교통난이 발생하는 것도 사회적 비용이에요. 그것도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근데 주말마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또 평일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밤을 새우고 또 뭐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참 많은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비용은 사실은 축에도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기부터 너무 그 문영배 그 대행이 뭐 초치기까지 하면서 너무 서두른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어떤 패널들 같은 경우는 이건 볼 것도 없이 뭐 8대0 뭐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뭐 3월 초에 된다, 뭐 3월 14일 된다 할 때 저는 다른 어떤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는 4월 18일 날 문영배 대행이 퇴임하는 어떤 날짜이기 때문에 빨리 그 문영배 대행이 선거일자를 좀 잡아야 된다. 이제는 잡을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제는 잡을 때가 됐다. 선거 날짜를. 근데 오늘도 예고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여야에서 뭔가 좀 얘기를 해요. 이게 늦어지는 상황과 관련된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듣는 바에 따르면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중에 한 2분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시기도 하고 본인이 뭐 별개 의견 쓰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좀 끌고 계시다라는 평가나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들리고 물론 이거는 뭐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그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8대0으로 맞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조작한다거나 내부적으로 그것을 몰아간다거나 한다면 결코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균형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 뭐 빨리 좀 내놔라 결과를. 물론 이제 각자가 기대하는 바는 다른 것 같거든요. 서정민 변호사. 왜 선고일 예고조차도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법조계에서는 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추측이 조금 난무하고 있긴 합니다. 추측이 난무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큰 틀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다 이제 꼼꼼하게 그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판결의 그런 온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그러면 있고. 그거는 이미 결론은 내놨지만 그 결론을 표현하는 걸 더 꼼꼼하게 쓰고 있다. 그 뜻이 되는 거네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예측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도 이 결론에 대해서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탄핵 결과가 심판 결과가 의견이 상당히 나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역시도 지금 재판관들끼리 그 결론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다. 결론을 못 내고 있다. 네. 그 두 가지는 완전 다른 건데요. 지금 추정이. 네, 그렇습니다. 뭐 거기다가 또 다른 뭐 그런 추측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의견 자체를 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의견을 안 내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또 어떤 재판관은. 네, 그래서 평의가 계속 길어지는 것이다. 근데 셋 중에 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냥 추정만 또. 아니 저는 법조계 분들은 또 어떤 뭐 이렇게 들으신 게 있나 했는데 그냥 추정만 다들 하고 계시는 거, 정치권도 추정만 하고 있더라고요. 요새 막 방금 여야 목소리 들어봤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그럼 도대체 언제냐는 거죠. 도대체 언제? 매주 금요일쯤 아니냐 했지만 한 주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이번 주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좀 설명 좀 할 내용이 그림으로 좀 담겨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그때 당시 2017년 3월 10일 선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월 13일 퇴임하는 날이었어요. 그럼 퇴임 3일 전에 선고가 나온 거예요. 아, 이제는 이걸 따져보고 있군요. 이걸 따져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다른 기준으로 언제쯤이라는 걸 계산했는데 지금 늦어지니까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퇴임 사흘 전에 선고를 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4월 18일에 퇴임하는 재판관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따져본다면 사흘 전? 그러면 4월 중순이 됩니다. 14일이냐? 15일이냐? 16일이냐? 아니면 금요일 기준으로 본다면 그거보다 앞선 거는 4월 11일. 더 앞서면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4월 4일. 어떤 거냐는 거죠, 지금. 서정민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따져본다면 4월 중순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겁니까? 저 가장 맨 밑에 있는 4월 14일에서 16일 정도 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뭐 어느 일정이나 가능성은 크고 작든 다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정면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나. 당시에는 그래도 이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2주 안에 어쨌든 선고를 하게 되면서 일정이 상당히 이제 촉박하게 진행이 됐던 상황인데 사실 지금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론 종결이 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며칠 전까지 선고를 해야만 했던 그 전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민 변호사는 언제쯤 날짜로 추정이 됩니까? 아, 네. 이 매주 이제 질문을 똑같이 듣고 네, 똑같이 제가 대답을 매주 드리는 것 하는데 같아요, 지금요, 질문을. 네,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로 또다시 의견을 내야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4월 4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네, 그래도 지금 시점이면은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시점은 충분히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예. 한편으로는 이런 좀 분열적인 상황이 또 한 주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상당히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도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에서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는 선고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민 변호사는 4월 4일로 예상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참 예상하는 날짜가 다양하긴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 오늘도 뭐 이 주장을 내놨어요. 빨리 임명하라.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명을 하달받은 내란 대행이라는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주 안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십시오. 한덕수 권한 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수호이며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오늘 당장이라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돼 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마은혁 미임명 아직 임명 안 하고 있죠. 한덕수 국무총리인데요. 한덕수 총리에게 권한쟁의 한덕수 총리를 향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 얘기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이 다시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죠. 자, 우 의장 마은혁 재판관 임시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는 내용.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이거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에 이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와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임명을 좀 안 하는 걸 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고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소정민 변호사 짧게 이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또 이게?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이전에 있었던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똑같은 사안이 다시 한번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이유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최상목 권한대행 사례에서 그것 자체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기 때문에 헌법상임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사람은 바뀌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지금 때문에 속보 두 번째 속보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 권한쟁의 심판하고요. 가처분 신청 제기했는데 이건 뭡니까? 재판관 임시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이 부분 역시도 사실 지난번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찬가지로 신청을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예. 현재 이제 한 총리가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으니 그렇다면은 내용을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임시로 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를 인정을 해달라. 그럼 이 가처분 신청에서 이거 받아주면은 임시로 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긴 한데 앞서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 부분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지위를 자기들이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사실 이런 가처분 신청을 또 한 번 반복하긴 했지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신청을 인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약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약간 압박 효과 뭐 이런 건가요? 아무튼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발 소식이 들어와서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인데요.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마은혁 임명에만 집착하며 정치적 거래로 삼는 것은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은혁 임명에 집착한 이유는 뭡니까? 막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술수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려놨네요. 이거 두 분께 좀 질문 좀 드려보죠. 홍석균 전 의원님. 네.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민주당은 결국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사람이 지금 현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했다,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에 저렇게 이제 집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민주당이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어떤 임명에 집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보나 안 보나 8대 0으로 당연히 인용이다 이렇게 좀 큰 소리를 뻥뻥 쳤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사태가 여의치 않고 가장 또 최근에는 윤석열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최상목 당시에 지난주에 권한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고 현행범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몸조심해라 이런 어떤
막말까지 이제 한 만큼 이제 마은혁 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데 또 오늘인가요? 어젠가 또 민주당 또 초선 의원들이 임명하지 않으면 또 뭐 국무위원 전원 또 뭐 탄핵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이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결국은 반영을 하면서 마은혁 어떤 임명에 이렇게 총력을 다 기울인 것처럼 보입니다. 신혜영 전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마은혁 후보자 임명 강조하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실은 요즘 세상에 정말 정치 뉴스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게 안 되는 정말 기현상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2명만 임명했던 최상목 권한대행의 문제점이었던 거죠. 정계선은 되고 마은혁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왜 그럼 골라서 임명을 했느냐. 여기부터 납득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구인체제로서 선언을 하는 것이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한 원상 회복이 필요하다. 사실은 내막에서 보면은 정말 이 탄핵에 대한 결과가 3월 달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연되는 것 자체가 당연히 8대 0으로 인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여론전을 통해 갖고 정말 헌재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런 마음을 바꾸는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약간 사실은 민주당의 불안감이 반영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면 결과를 발표했을 텐데 지금까지 끌고 있는 이유는 내막에서의 분명히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요즘에 5대3 기각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5대3으로 판단이 됐을 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위헌 상태인데 그럼 이 판결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의 결론이 난다면 사회적 갈등, 정말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상황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다면 정말 위헌으로 판명난 그래서 임명해야 되는 마은혁 재판관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의 판단이 가장 국민 수용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처음에 탄핵당할 때는 여야 합의해와야지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곧바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김복형 재판관조차도 보수 측의 시각에서 상당한 시간이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명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원식 의장도 권한쟁의와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 들으니까 민주당도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쪽의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속속 학교 복귀입니다. 의대생들 얘기거든요. 일단 최근에 의협에서 이런 의대생들 복귀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어요. 그냥 그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어떤 결정이든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저희 법무팀과 그다음에 법제의사를 통해서 검토 중이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라는 거는 학생들이 그렇게 재적의 압박을 당하지 않도록. 자, 저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의대 쪽에서 강력하겠죠. 이거 시한 줄 텐데 그때까지 이거 학교 복학원 안 내고 다시 학교 다닌다는 얘기 안 하면은 제적입니다. 제적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강수를 둔 건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막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서울대 의대는 어제 등록대상자 100%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측에 어느 정도 학생들에 대한 약간 경고 또는 압박 이게 통한 걸까요? 그리고 연대, 고대 의대 어제의 기준 복귀율이 80에서 90% 상당히 높아요, 지금요. 그리고 울산대 의대 전원 복학 신청 결정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이 대거 다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는 뭐 거의 의대가 뭐 공백 상태였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좀 시간이 남았긴 하지만 이런 비슷한 흐름도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있죠. 화면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 칼끝은 내 목 겨루는데 파란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라. 그럼 이거 뭐예요? 파란 짝을 내놓으라는 거는 의대생들 보고 제적당할 각오를 하라는 겁니까?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적이다.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 죽거나 살거나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그럼 이 뜻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굴종이란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박단 위원장 뭐 앞서서 초강경 발언을 그동안 내놨죠.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뭐 모집이 돼서 예. 입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수업을 마찬가지로 듣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훨씬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친구들도 들어오면 똑같이 휴학이 될 거다? 저는 사실 99% 이상 그 친구들도 수업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년도 신입생 25학번 신입생들을 만약에 뽑는다고 하더라도 교육이 불가능하고 저희가 굳이 나서서 요구하지 않아도 26학번 친구들은 사실상 교육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모집 정지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선이 아닌가라고. 자, 그런데 박단 위원장의 어떤 예상과는 달리 좀 학생들이 뭐 3월은 다 갔지만 이제 학교로 돌아간다, 복학한다. 뭐 일부 학교 이제 100% 다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 좀 해보죠. 신인영 전 의원님은 지금 의사로 재직하고 계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죠. 의대생들. 지금까지는 없어서 강의를 못했는데 4월부터는 강의하셔야 되는 강의할 거죠. 것으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피부로 지금 이거 느끼실 텐데 이 상황에 대해서 박단 비대위원장 입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박단 위원장이 그동안에 강경파 중에서도 강경, 예. 초강수의 예. 메시지를 들면서 지금 뭐 팔 하나 내놓을까고 했는데 이런 얘기까지 예. 반응으로 나왔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1년간의 투쟁을 이끌어왔고 그러면서 지금 의사협회 부회장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서의 그런 강경의 목소리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투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선이 와해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어떻게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강경파와 온건파가 내부에서 있는데 강경파가 목소리가 크고 또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이끌어 왔을지 모르지만 더 나은 비전, 더 나은 선택, 그리고 모든 집단을 보호하는 대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제적이라는 그 학생들한테 큰 피해의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다 본인들의 책임들로서 온전히 이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이고 실제로 2020년에도 비슷한 투쟁으로 현장을 떠났던 의대생들이 국시를 1년 늦게 보는 피해자들이 속출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판단으로 이제는 냉철하게 이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 그러면서 서울대,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기 서울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실 증원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 돌아와도 크게 물론 1, 2학년들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면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있긴 한데 예. 사실은 지방의대에서 이번에 더 크게 뽑았지 많이 않습니까? 뽑았죠. 그러면서 1, 2학년들을 또 동시에 수업을 해야 되는 이 지방 국립대 대부분의 부담이 더 학생들은 크네요. 예, 지금 정부가 그런 교육에 대한 질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습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불신이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에 아마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학교마다의 시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황이 그렇고 신영 전 의원께서는 이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쳐야 된답니다. 4월부터는 수업을 하셔야 된다는데 뭐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연세대 의대의 어떤 뭐 이 서약서인가요? 뭐 이런 게 좀 약간 공개된 게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학 원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써 있어요.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겠다.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이걸 서약하라고 돼 있나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나오는 게 일단 등록한 다음에 휴학하면 된다. 투쟁 방식으로 이런 걸 또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일단 복학하면 수업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 성실하지 않으면 문제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미리 감안해서 이 작성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요. 홍석준 전 의원님. 사실 의대생들 지난해에는 집단 휴학을 다 했는데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년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올해는 등록 기간
다른 대학생들 등록 기간은 보통 2월 말이면 끝나고 늦어봐야 3월 초까지입니다. 근데 벌써 3월 말 됐는데도 더 길거든요. 그리고 일부 학교는 더 늦춰주겠다는 학교 나오고. 이거 왜 의대생만 특혜받느냐고 불만 표시하는 대학가의 목소리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요. 엄청나게 많죠. 사실은 이제 의대생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혜를 하는 게 지금 단순하게 이런 어떤 등록 시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어떤 학과 정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이렇게 의대만큼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뭐 정원을 어떻게 보면 좀 뭐 거부를 하면서 이렇게 집단 휴학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른 어떤 뭐 전공 분야라면 사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전공부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냐? 그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어떤 의대라는 어떤 독특한 어떤 분위기, 특히 또 사람의 어떤 생명과 건강을 또 다루는 어떤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또 정부나 국가에서 특별하게 또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각이 있는데 저는 박단 위원장이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분과 저는 실리가 없지 않냐. 왜냐하면은 가장 지금까지 어떤 강경투쟁의 명분이 결국은 의대 정원인데 사실은 정부가 많은 어떤 또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원래 어떤 정원으로 지금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막 계속해서 강경투쟁만을 고집을 하면서 특히 전공의 같은 경우는 뭐 그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나가더라도 뭐 일반의로 개업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후배들인 의대생들에 대해서 계속 수업을 거부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후배들은 그러면 그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공 드라이브를 하는 것은 선배로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거기다가 저는 의협에서도 지금 사상 최초로 지금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의협에 지금 이제 부의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너무 박단희 위원장이 좀 힘을 몰아줬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어떤 강공 모드만 자꾸 고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의대생들 복귀가 이제 시작이 돼서 조금씩 뭔가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백종원 씨 아닙니까 사진이요? 첫 주총부터 사과. 지난해 상장했죠 그 회사가. 근데 주총이 열렸는데 사과를 했다는 거네요. 오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단순해서 뭐 수익이 잘 나면 되는 거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중요한지 인지 알았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느꼈고 반성도 하고 하지만 이걸 기회로 삼겠습니다. 더 뭔가 좀 돌아보고 저도 좀 더 귀담아 들을게요.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어요. 더본 코리아도 그렇고 백종원 씨 관련돼서도 정리 좀 해보죠. 일단 이게 뭐냐면 어떤 햄 상품이 있었는데 이게 가격 품질 논란. 그리고 또 이제 백종원 씨가 어떤 방송 프로그램으로 나왔는데 실내 LPG 가스통을 두고 조리하는 거 이게 또 문제가 좀 발생했죠.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건데 농지법 위반 논란, 원산지 허위 표시 논란, 농약 분무기로 주수 살포 논란 등등등 이런 게 있었는데 요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신혜영 전 의원님, 이거 이상 백종원 대표 그리고 더본코리아 관련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너무 백종원 씨를 믿고 방대하게 더본코리아가 여러 제품들을 운영을 하면서 프랜차이즈도 하고 제품도 생산하고 하는데 분명히 이 질적인 컨트롤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했다. 사실 이렇게 대중성 있는 백종원 씨를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의 국민들은 백종원이면 뭔가 보증이 될 것이야 하는 믿음으로 더 비싼 가격을 주고서는 햄을 사든 뭘 사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산지도 알고 봤더니 국내산 아니고 뭐 베트남산이고 또 자연산이라 그랬는데 자연산 아니고 양식장이고 이런 것들의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민감하거든요. 저도 뭐 식품을 살 때는 이게 한국산인가 중국산인가 뭐 동남아산인가 이런 거 보면서 그거에 맞는 가격을 판단하면서 제품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국민들이 정말 백종원 씨 너무 국민들의 건강과 이런 식재료에 대해서 안이한 거 아니야. 그동안에 정말 국민 뭔가 요리사로서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 신뢰가 우르르 무너지는 사태가 지금의 이렇게 줄줄이 증명된 거 아닌가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전 지금 논란됐던 거 보면은 그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의 어떤 표기 문제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 백종원 씨 자체 오너 리스크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 그 백종원 씨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신뢰가 높았죠. 백종원 씨에 대한 신뢰가 높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주변에 있는 아주 간편한 재료로 요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깨끗했고 특히 뭐 예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통 시장, 전통 어떤 상권을 살리는 그런 어떤 공익적인 어떤 측면 때문에 백종원이라는 어떤 도덕적 이미지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도 평판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분야로 진출하면서 사세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특히 또 주식시장까지 상장이 되는데 그런 와중에 너무 어떻게 보면 좀 급격한 어떤 팽창 과정에 좀 관리상의 좀 문제가 저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어떻게 소위 말해서 어떤 중간 관리자의 어떤 그런 역할이 좀 미흡한 가운데 특히 백종원 씨의 가장 큰 신뢰 회복이었던 그런 어떤 살리는 것보다도 우리 원산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큰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로 백종원 씨 관련된 내용까지 전해드렸고요.